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뉴스특보로 뉴스앤이슈는 조금 늦게 문을 열었습니다. 강진원 앵커의 휴가로 오늘은 제가 대신 진행합니다.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음식점 총량제 발언을 두고 어제 하루 종일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네, 야권은 최종 후보 선출을 앞두고 윤석열, 홍준표 두 후보 간의 신경전이 극에 달한 모습입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마구 식당 열어가지고 망하는 것도 자유다. 근데 그건 자유가 아니거든요. 대중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재명 후보의 아무 말 대잔치가 드디어 발동이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전체주의적 발상이죠. 히틀러 나치 때도 그런 짓을 안 했을 겁니다. 영업의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발상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신고만 바로 할 수 있는 게 문제고 너무 겁 없이 뛰어들다 보니까 준비성 없이 이렇게 쉽게 식당을 열면 안 되는구나 걸 좀 느낄 수 있는 계기도 돼야 되고. 공약화하고 시행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마치 불나방들이 촛불을 향해서 모여든 것까지는 좋은데 네, 오늘의 정치권 소식, 현근택 전 이재명 캠프 대변인, 김근식 윤석열 캠프 비전 전략실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이재명 후보가 언급한 음식점 허가 총량제가 연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당장 도입하겠다 이런 취지는 아니었죠? 네네. 그 뭐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 얘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좋은 사례가요. 편의점 거리 제한제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2018년에 도입되는데 그 전에 한 18년 전에 있었어요. 거리 제한이 있다가 철폐했다가 너무 많이 생기니까 50m, 100m 거리를 제한을 둔 거예요. 아마 올해 아마 다시 연장할지 검토 중인데 이게 뭐냐면 자영업자들이 대부분 제일 많이 하는 게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인구 대비 자영업 채용 비율이 한 24% 정도로 굉장히 높거든요. 그리고 그 자영업 중에 제일 많은 게 식당입니다. 치킨집, 커피숍 이런 것들인데 사실은 쉽게 창업도 하지만 쉽게 망하기도 합니다. 그 말은 진입이 쉽기 때문에 퇴출도 금방 돼요. 근데 식당 하나, 저도 이제 요즘 거리 다니면서 많이 보는데요. 식당 하나 문 닫으면 한 집안이 거의 망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사실은 저는 백종원의 골목 식당인가요? 거기에 많은 시사점을 줬다고 봐요. 예. 청결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음식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최소한 면적이라든지 아니면 뭐 인원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을 받게 한다든지 뭔가 해서 이게 사실은 굉장히 뭐 사회주의, 전체주의, 뭐 공산주의 별 얘기 다 나오는데요. 유럽이라든지 미국 같은 데 보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하기가. 주변의 사람들한테도 동의 받아야 되고 물론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암묵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어찌 보면 또 오래 가죠. 한번 하기도 어렵지만 그렇게 본다 그러면 좀 이거 자체를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라고 비판하는 건 좀 심하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시대에 문 닫는 식당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이왕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은 좀 어느 정도 좀 진입 장벽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서로 좀 이렇게 과당 경쟁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 정도이기 때문에 뭐 이걸 당장 하는 것도 아니고요. 고민할 필요는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해명하는 과정에서 앞서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습니다만은 불나방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 해명 과정에서 또 다른 이제 말 실수가 하나 나온 건데요. 그 말 실수에 또 윤석열 후보 사진까지 나와가지고 또 소환이 되는데 이게 대선 후보라고 하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정치인의 반열에 올랐기 때문에 말씀하실 때 이제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불나방 발언은 또 한 번 이제 또 설화에 좀 뛰어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자영업자들이 힘든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시작한 이야기인데 자영업자가 그러면 지금 왜 힘들까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코로나 국면에 자영업자가 견디기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여당의 후보로서 왜 제 이야기를 꺼냈을까 생각해 보면 이재명 지사가 이렇게 머리가 나쁘신 분이 아닌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제 넘겨 짚어보면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자의 원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높지 않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면 민주당 후보로 선출된 이후에 이 자영업자들의 불만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게 가장 먼저 원인을 생각해보면 이제 방역의 실패 내지는 무리한 방역 수칙 때문에 과도하게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들만 희생당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강하거든요. 근데 네. 그 이야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이게 자영업자들끼리 너무 많아서 포화 상태니까 여러분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잘못과 집권 여당의 잘못보다는 자영업자의 포화 상태라는 이유로 약간의 딴 구실을 좀 찾으려고 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무리한 발언이 나온 거고 예. 두 번째는 우리 현근택 변호사는 이제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저도 봅니다. 왜냐하면 논의를 해볼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이 왜 이재명 지사 입에서 나왔을 때 총량제, 허가제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섬뜩하냐면 그동안 이재명 지사가 했던 건 너무 국가 과잉, 공공의 과잉, 국가가 하는 거 항상 선하다. 그 이야기도 하셨잖아요. 선한 국가가 선한 규제하는 건 괜찮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지나치게 과잉해서 민간 사회나 시민 사회를 압도하면 이게 사실은 전체주의적 그 위험이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의 과잉이라는 인식이 혹시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번에 대장동 사건에도 드러납니다만 민간은 무조건 마귀떼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공국의 과잉이라는 것이 또 우리 이재명 지사 머릿속에 묻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우려가 보인 거라고 봅니다. 예. 조금 말을 안 할 수 없는데요. 사실은 뭐 자영업 힘든 거야 당연히 뭐 예전부터 힘들었죠. 근데 이제 코로나 상황 때 힘든 거고 그거는 저는 아마 위드 코로나 지금 풀리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다 보는데 이제 근본적인 산업의 문제도 있어요. 우리는 물론 저도 압니다. 그러니까 다른 선택이 없기 때문에 치킨집하고 뭐 열린 건 알고 있어요 대부분. 그렇지만 과연 이대로 그냥 둬도 되느냐 이 문제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근데 네. 이 코로나 문제가 우리가 그냥 위드 코로나 간다 해서 없어지느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코로나든 뭐 제3의 다른 변이도 나올 수 있고 이 상황이 계속 갈 수 있거든요. 네. 그럼 어떻게 이거를 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라서 저는 뭐 이번에 식당 문제만 나왔습니다만 자영업자 대책 저는 당연히 손실보상 문제도 들어간다고 봐요. 거기 예. 들어가는 거라서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자 이 정도 문제 제기로 봅니다. 네, 이렇게 공방을 주고받는 가운데 백종원 대표가 정치권에 다시 소환이 됐습니다. 저희가 앞서 영상에서 조금 보여드렸는데 2018년 국정감사에서 했던 얘기가 좀 화제가 다시 됐어요. 이 얘기 어떤 얘기였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이게 시장에 비해서 너무 이게 포화 상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좀 시간도 좀 필요하다고 보고 지금 중소기업청에서 부에서 하고 있는 처방도 좀 필요하고 일부 자영업을 시작할 분들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나 그런 어떤 장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님, 이게 어쨌든 이재명 후보와 같은 문제 의식에서 시작된 얘기잖아요. 이 방법론, 그러니까 해결하는 방법론도 같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비슷한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식당 열 때 그냥 위생교육 몇 시간만 받으면 돼요. 구청에 가가지고 한마디로 위생만 신경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백종원 대표가 얘기하는 얘기는 좀 뭐 미리 교육도 받고 이런 어려움도 있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걸 하자는 얘기인데 이것도 일종의 진입장벽일 수는 있는데 비슷한 얘기일 수는 있어요. 근데 아이러니한 건 또 백종원 대표는 그런 자영업 중에서 여러 가지 뭐 커피숍, 음식점 여러 가지 하면서 이제 프랜차이즈를 만들고 있거든요. 예. 오히려 이분이 오히려 그냥 컨설팅만 하면 모르는데 또 직접적인 이해관계도 있어서 저는 오히려 근데 그렇게 뭐 대기업화 된 거잖아요. 프랜차이즈화 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개별적으로 했을 때는 이게 관리라든지 그러다 또 망할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좀 이런 백종원 같은 분들이 역할을 해서 그거를 뭐 이분이 다 하면은 이제 독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다양한 분들이 또 나와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사실은 편의점도 대기업 몇 군데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자율 규제가 되는 거거든요. 완전히 자율 시장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이게 완전 경쟁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규제하는 게 낫다고 되는 거기 된다 그러면 뭐 이런 교육 그다음에 뭐 어떤 뭐 위생 아니면은 요리 뭐에 대한 거 시장성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뭐 자영업에 뛰어든 분들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문제 의식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다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자영업이 OECD 국가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비중이 제일 높습니다. 예. 그래서 자영업에 대한 근본 대책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지금 이재명 지사가 말한 것처럼 그 국가의 규제, 그러니까 총량제라는 건 허가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사실상 그 면허증이나 허가증을 가진 사람이 남들에게 프리미엄을 팔 수 있다는 이야기도 이재명 지사 본인이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예. 이제 그런 식의 발상은 위험하다는 거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논의의 어떤 축을 그 백종원 대표가 말한 것처럼 진입장벽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일종의 교육과 그다음에 훈련, 그다음에 점검 여러 가지 권고를 통해서 시민사회의 다양한 창업의 자유들을
보장을 하되 이분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정부가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의 문제하고 정부가 딱 진입장을 막아놓고 총량제를 해서 몇 명 이상은 안 된다라고 하면 이건 네. 사실은 그 자체의 부작용이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구분해서 말을 해야 되는데 아마도 이재명 지사가 그게 좀 실수로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실수가 아니고 국가가 개입해서 총량제로 이걸 허가증을 끊어버리겠다고 이야기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재명 지사의 그동안의 어떤 궤적 속에서 발언 속에서 국가의 과잉이라 국가의 지나친 어떤 그 만능주의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에 대한 위험성이 좀 비춰진 발언이라고 보는 거죠. 조금 이제 현실적인 고민인데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예전에는 식당을 하시다가 다른 사람한테 넘겨줄 때는 뭐 시설비, 권리금 아니면 이런 것들을 받고 나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예. 그럼 본인이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일치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권리금이 있는 가게가 거의 없어요. 1층 맞춰도. 그러면 대부분 본인이 투자한 거는 그냥 버리고 가는 거예요. 버린다기보다는 이제 어찌 보면 손해보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조차도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이제 물론 뭐 제가 봐도 이분들한테 그럼 기득권을 줘야 되냐 이런 문제일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식당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뭐 더 못한다 이러면 이제 그분이 어떤 정도 회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마 그런 고민도 조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굉장히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 음식점 총량제하고 최근에 언론에 주 4일제 도입 관련해서 또 보도가 나왔잖아요. 이런 것들이 선대위가 꾸려지면 공약이나 이런 걸로도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먼저 제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선대위에서 뭐 그건 나중에 문제지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주 5일 도입한 지도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서양은 이미 돼 있었고, 근데 지금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는 주 4일제 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 5일제 할 때도 처음에는 격주로 했었거든요. 격주로 하다가 그다음에 대기업부터 하고 그다음에 뭐 방송 같은 게 좀 늦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코로나가 저희들이 피할 수 없는 상황이고 비대면 회의라든지 비대면 이게 되게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 나누기 문제도 있지만 그렇게 본다 그러면 장기적인 과제로 그러니까 바로 하는 건 아니고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격주로 한다든지 대기업부터 한다든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좀 순차적으로 한다든지 인원수로는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왜 그러냐면 많은 회사들이 회사 안 나가고 코로나 시대 비대면을 해도 일이 되더란 말이죠. 그러면 일도 하고 본인의 어떤 여가도 즐기고 그러면서 또 다른 어떤 채용도 늘릴 수 있고 뭐 검토할 저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보면 찬반이 좀 선명하게 갈리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좀 화두를 던져서 정책에 대한 찬반 논쟁을 일으키는 것도 선거 구매에서는 좀 필요하다 이렇게 또 봐야겠습니까? 그렇죠. 정치적으로 굳이 해석을 하자면 지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 후보로 선출되는데 컨벤션 효과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고 지지율이 이제 박스권에 갇혀가 정체되거나 좀 떨어지는 경향이어서 그 이유는 뭐 잘 아시지 않습니까? 대장동 게이트가 계속 연일 보도가 되고 검찰의 수사가 지금 진전이 되고 있고 또 관련 혐의자들이 구속되거나 조사를 받고 있고 항판껍질 벗기듯이 계속 새로운 의혹들이 제기가 되기 때문에 그 대장동 게이트라고 하는 이 사건에 집중적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 굉장히 곤혹스럽잖아요. 좀 이것들을 여당에 선출된 공식 후보로서 바꿔갈 수 있는 것은 이슈를 바꿔놓는 겁니다. 이제 이슈 물타기를 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게 정책에 그 정책도 그냥 정책이 아니라 논란성이 강한 휘발성이 강한 정책을 던져놓으면 당연히 야권의 대선 후보들도 거기에도 한마디 이야기를 해야 되고 야당 대표도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대장동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줄어들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것들도 노렸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 신림시장이 거기 가서 소상공인들을 만나면서 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굳이 뭐 지금 이른바 이슈를 옮겨놓기 위해서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보면 대장동 게이트로 지금 굉장히 곤혹스러워하는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이슈를 바꾼다는 측면도 분명히 노리는 효과가 있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4일제든 이 음식점 총량제든 간에 이런 것들은 논란에 불이 붙여지면 뭐 생산적인 논의를 해야 됩니다만 저는 지금 시기에는 우리 한국에서는 좀 과도하게 좀 성급한 논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네, 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의혹으로 굉장히 곤혹스러울 텐데 오늘 그 사업지를 방문을 하잖아요. 어떤 의도인가요? 이게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게 보니까 야당에서는 다 대장동만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장동이 뭔가 비리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가장 큰 특징이 대장동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이제 구도심이 이제 공원하는 데 썼다는 거거든요. 지금 5,500억 회수 중에 한 2,500억은 공원 만드는 데 쓰고 지하주차장은 200억 정도 썼으니까 한 2,700억 정도는 거기다 쓴 거예요. 실제 공원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남이라는 도시는 알겠지만 보면 굉장히 교통도 안 좋고 주차장도 없고 공원도 없고 그렇습니다. 공단으로 조성되다 보니까 그리고 굉장히 산이 많고 어찌 보면 주거 여건이 별로 안 좋은 데죠. 그래서 항상 그 지역의 사람들이 공원 만들었으면 좋겠다, 주차장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 항상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장동에서 번 돈을
사실은 다른 지역에 쓰는 개발 방식은 거의 없습니다. 보통 보면 그 단지 안에서 써서 뭐 도로 놓고 학교 놓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여기서 버는 거를 한 10km 떨어진 지역에 이제 공원 만드는 데 쓴 거기 때문에 본인의 어쨌든 그 실적 이거를 이제 홍보하는 효과도 있고요. 지난번에는 성남 시립병원 갔었잖아요. 시립병원이 본인의 정치 시작이라 그러면 대장동은 지금 이슈 중심이 되고 있지만 잘한 부분, 그러니까 공원을 만들었다는 부분, 이제 그 부분을 보여줌으로써 대장동이 긍정적인 그리고 실제로 이게 잘한 사업이다 이런 걸 이제 보여주기 위한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자막에도 나갔는데 이 후보가 정면 돌파를 뭐 택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표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정면 돌파를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번에 국정감사에서도 이틀 나와서 뭐 야당 국회의원들과 뭐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만, 그리고 스스로 평가는 뭐 100억 이상의 광고 효과가 있었다 이야기를 합니다만, 또 국민들 여론은 아직까지 싸늘한 편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제 대장동과 관련된 이야기를 뭐 긍정적인 측면도 이재명 지사는 자랑을 했습니다만, 여전히 긍정적인 측면이 아니라 나쁜 설계, 그러니까 소수의 그 특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수천여 개의 특혜 이익이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설명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혹들은 국민들이 계속 남아 있는 것이니까, 오늘 오후에도 이제 지금 우리 현 변호사가 말한 대로 잘한 것의 하나의 그 상징적인 부분인 공원을 간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잘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지만 국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잘한 것 5,500억을 회수한 거 말고 7,000억 원 이상의 그러면 민간업자에게 돈을 특혜를 몰아준 건 도대체 어떻게 된 거고 누가 몸통이냐라는 부분에서는 여전히 말씀을 안 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여전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당의 후보의 저는 숙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이제 후보로 선출이 됐고 4달 이상을 후보로서 레이스를 펼쳐야 되는데 저 부분이 말끔하게 진상이 밝혀지고 수사가 끝나지 않는 한 저 의혹에 대해 중심에 대해서는 뭐 이재명 지사로서는 벗어나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 관련해서 그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당시 사장이죠. 당시 사장한테 사퇴를 압박했던 인물인 유한기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검찰이 좀 이걸 조사하고 있는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뭐 돈을 받았는지 여부는 뭐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죠. 저희들은 알 수는 없는데 이 황 전 사장이 왜 뭐 갑자기 뭐 특검 얘기하고 이러는 게 조금 의아하긴 해요. 왜냐하면 이게 정치적인 발언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왜 이 발언이 나왔냐 보면 처음에는 이 녹취록이 공개됐을 때 굉장히 뭐 강제로 쫓겨나는 것처럼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상 알고 봤더니 이분이 사인하고 공모 지침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어느 정도 나중에 이제 배임 책임이나 질 수 있는데 뭐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저러나 생각했는데 어제 그제 보도가 나왔잖아요. 이분이 이미 재판 받는 과정 중에 그러니까 수사 받는 중에 사장이 됐고 이미 사장이 된 다음에 기소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사장이 된 다음에도 재판을 받았고 그다음에 그 지금 유한기 그 전 본부장 얘기 보면 예전에 같이 회사에 근무하던 사람이다. 근데 이렇게 재판 출석하고 이러는데 사장인데 되면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서 내가 그냥 그 사퇴를 권유한 거다. 물론 법적으로는 당연히 확정 판결 받고 집행유예 이상 되면은 면직 자동으로 이제 자격 자체가 없어지니까 그렇게 하지만 보통 공사나 공무원들이요 기소되고 재판 받으면 면직을 한다든지 그만둔다든지 이렇게 합니다. 그걸 사실은 확정 때까지 나는 판결 확정 시까지 무죄야. 그러니까 그때까지 있을래. 이렇게 잘 하진 않아요. 보통은 법으로는 뭐 그렇게 됐다 그러지만 그렇다 그러면 이분이 제가 보기에 당연히 그 당시에 오히려 그 친한 사이였거든요. 같이 회사에 근무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유한기 전 본부장이 이 정도 선에서 그만두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얘기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얘기다. 오히려 가까운 사이니까 얘기했겠죠. 이거를 뭐 압박으로 사퇴를 종용했거나 저는 뭐 그렇게 볼 건 아니라 보고 있습니다. 녹취록 자체에 좀 신빙성이 떨어진다 이렇게도 좀 보고 계십니까? 그 한순간만 딱 본 거죠. 예를 들어서 다른 순간에 했으면 그 얘기도 나왔겠죠. 지금 재판 중인데 전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했지만 지금 사장으로 있는데 재판 왔다 갔다 하는 게 직원들 보기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게 판결 나면 다 알려질 텐데 갑자기 구속이라 되면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도 당연히 했을 거라고 보여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없는 거죠, 녹취록에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일면만 보여주는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뒤 맥락이 좀 많이 잘렸을 것 같다. 아니 그 당시 그 얘기를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드러나는 걸로 보면 그런 얘기가 충분히 오갈 수 있다는 거죠. 원래 친한 사이고 이러니까. 그러면 이제 근데 딱 그 사이 뭐 그만둬야 됩니다. 아닙니다. 이제 그것만 그만뒀으니까 마치 녹취록만 들으면 강제적으로 아무 일도 잘못도 없는 사람이 그만두라고 강요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어떤 말씀이실까요? 유한기 공사 그 본부장이 이제 화천대유 김만배 씨로부터 만약에 돈을 받았다는 지금 정황이 보도가 되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이제 뭔가 석연찮은 뒷거래가 지금 그림이 그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유한기 본부장이 화천대유한테 돈을 받았다고 보이는데 그 사람이 본부장 자격인데 사장한테 가서 그만두라고 이야기했던 게 녹취록에서 밝혀졌단 말입니다. 물론 이게 뭐 기소가 되고 있는 재판을 받는 중이었다고는 하지만 재판 중인데
부하 직원이 상급자한테 가서 시장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이야기 분명히 녹취록이 있단 말입니다. 그 당시 시장은 이재명 시장 아니겠습니까? 그만두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것이 과연 이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김문경 환경부 장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유죄 판결 받았습니다만 그런 식의 똑같은 법 적용을 해보면 이게 간단치 않은 문제라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런 녹취록이 오고 갔던 시점입니다. 그 시점이 바로 2015년에 이른바 성남여들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기 화천대유가 이야기하는 이른바 그 민관 합동 개발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특수법인을 만들면서 그런 식의 공모 계획을 만들어내는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민간 사업자한테 초과이익을 준다고 하는 그런 좀 황당한 공모 지침서를 만들었던 시점을 전후로 해서 사퇴의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 봐도 이것은 그러면 당시 유동규 본부장, 유한기 본부장, 그 성남시장의 측근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이 사실 사장한테 가서 그만두라고 압박을 했고 그 그만둔 시점을 전후로 해서 바로 특혜를 몰아준 그 공모 지침서의 내용들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에 저는 신속한 수사 그리고 정확한 수사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좀 일종의 프레임인데요. 만약에 그 황 사장이 이 공모지침에 자기가 뭐 5대5로 나누려고 했는데 그거를 반대해서 만약에 그만둔 거다 이러면 그걸 사인해서 공모하면 안 돼요. 그냥 그만두고 그 전에 나가면 되죠. 사실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미 사인하고 결제하고 공모한 다음에 사임한 거거든요. 재판 중인 게 밝혀졌고. 똑같은 논리라 그러면 예전에 뭐 이광철 비서관이나 백원호 비서관이나 할 때도 기소되니까 야당에서 그렇게 그만두라 그랬어요. 아니 뭐 아직 판결 난 것도 아닌데. 지금 조국 전 장관 딸도 마찬가지죠. 대법원에 가 있잖아요. 판결 난 게 아니거든요. 국정감사 할 때마다 왜 항소심 났는데 그만두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법으로 따지면 대법원 확정까지는 무죄 추정이에요. 무죄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그렇게만 얘기할 얘기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이 지금 핵심 관계자들을 계속해서 소환하고 있으니까요. 수사 결과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그 최근에 여론조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어요. 근데 어제 나온 전국지표조사 가상 사자 대결을 한번 보면요. 이재명 후보가 다 앞서는 걸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뭐 이게 지금 후보가 됐을 때 이제 컨벤션 효과를 못 누린 건 맞아요. 대장동도 있었고 원팀도 안 됐었고요. 근데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만났고 지금 후보 주자를 다 만났잖아요. 선대위 다 같이 하기로 했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원팀도 이룬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선대위 저희들이 이제 아마 다음 주쯤에 이제 야당에서 발표하기 전에 이제 선대위를 먼저 발족시킬 건데 이게 아마 저는 본격적인 아마 뭐 컨벤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후보가 결정되면 이제 양 진영 간에 붙게 돼 있거든요. 그럼 지지세가 제가 보기에는 뭐 45, 50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1~2% 차이가 되기 때문에 40% 이상 안정적인 지지율은 저는 받아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최근 그 여론조사 흐름 중에서 가장 좀 주목해서 보는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이재명 지사가 여당의 단일 후보로 선출됐을 때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고 있다는 점이 하나 이제 눈에 띄는 대목이고요. 그러나 이제 결집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결집되고 있으면서 이재명 지사가 앞서는 결과도 나오고 이재명 지사가 지는 결과도 나오는데 이런 건 뭐냐면 결집의 효과는 예전보다 높지 않다. 그런데 야권이 지금 한참 경선이 막바지 아닙니까? 그 경선의 막바지에서 야당도 지금 뭐 사실 신경전도 굉장히 오가고 있고 서로 뭐 비난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야권의 지지층도 살짝 분열되는 측면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야권의 후보조사의 격한 이 기싸움 속에서 야권 후보에 대한 비호감도가 좀 늘어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는 결집되는 방면에 야권에 대한 지지층은 좀 분열되거나 늘어나는 그 비호감도가 늘어난 측면이 있어서 저렇게 나오는 게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재명 지사를 지지했던 분들의 향배입니다. 이낙연 대표를 지지했던 분들. 그러니까 이 명락되던 때 이낙연 대표를 지지했던 분들이 과연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가 아직은 마음을 결정하지 않은 상태여서 이 부분이 어디로 갈지는 제가 볼 때 지금 이른바 무응답층이나 중도층으로 지금 남아있는 게 아닌가. 이 부분이 이제 여당 후보가 선출되고 야당 후보가 선출되면 그분들의 선택에 따라서 아마 결정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 얘기는 여기까지 해보고요. 그 국민의힘 경선 상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종 후보 결정까지 이제 딱 일주일 남았죠. 지금 양강 두 주자, 윤석열, 홍준표 두 캠프의 신경전이 아주 치열한 상황인데요. 관련된 녹취가 있어서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이준석 당대표는 당협위원장, 국회의원 단 한 명 없이 선거 치렀습니다. 근데 이준석 바람이 부니까 그거는 조직은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 양상이 똑같습니다. 민주당 인사 어느 누구도 홍준표 후보를 공격하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홍준표 후보를 옹호합니다. 그리고 홍준표 후보도 민주당이 짜놓은 윤석열 후보에 대한 공격 프레임에
편승해서 또 같이 합세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원들은 홍준표 후보의 그런 태도에 이제 환멸을 느껴서 정치 입문 4개월밖에 안 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압도적 지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들어보신 것처럼 홍준표 의원은 그 이준석 네. 바람을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사실 돌풍을 일으켰죠. 예. 그래서 이제 민심을 얻고 당 대표가 됐는데 그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형식은 차용을 한 것 같습니다만 본질적 내용이 다릅니다. 이준석 대표는 뭐냐면 기득권의 기존의 어떤 당 출신들, 그러니까 당시 나왔던 나경원 후보라든지 주호영 후보 같은 경우는 원내대표와 당대표를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민심은 이제 보수 야당도 변화해야 된다, 혁신해야 된다, 새로운 얼굴로 교체해달라고 하는 변화의 민심이 당심을 견인해낸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홍준표 후보가 지금 변화의 모델인지 아니면 홍준표는 과거로 돌아가는 것인지 이건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고 당원들이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홍준표 후보는 아시다시피 두 번의 당대표하면서 보수 패장의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분입니다. 예. 그리고 대선 후보로 5년 전에 나와가지고 또 결정적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에 또 사실은 조연을 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당원들은 이른바 홍잘알이라고 합니다. 홍준표 대표를 잘 알고 있는 당원들이기 때문에 그동안 홍준표 후보가 당에서 어떤 평가를 받았고 어떤 일들을 했고 어떤 리더십을 보였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한 여론조사에서는 민심의 일종의 역선택 효과가 있긴 하지만 당심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버티고 있는 이유가 정치를 새로 시작한 4개월밖에 안 된 윤석열 후보를 통해서 당을 변화시키자. 당을 이제는 미래로 나가자. 구태와 기득권에서 벗어나자는 이 변화의 당심이 윤석열 후보한테 가 있는 것이지 이준석 대표처럼 그 변화의 민심이 지금 윤석열 후보의 변화의 그 어떤 당심이시지 지금 홍준표 후보라고는 과거에 굉장히 오래된 경력을 가지신 분에게 그런 변화의 민심이 가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약간은 좀 차용을 잘못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잠깐 나경원 전 의원 말씀을 해주셨는데 윤석열 캠프에 탑승하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미 제가 알기로는 그 윤석열 후보 캠프에 나경원 대표가 서울시장 선거에 나갔을 때 나경원 후보를 도왔던 분들 상당수가 사실 그 윤석열 캠프에 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와 윤석열 그 후보와는 개인적인 인연이 깊고요. 가족교도 굉장히 잘 알고 있고 저는 나경원 대표가 지금 미국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공식적 입장을 내지 않고는 있습니다만 간접적으로는 그런 의사표시가 전달된 게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서 들은 녹취에서 보면 권성동 의원은 민주당의 어느 누구도 홍준표 후보를 공격하는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무래도 위협적인 사람을 공격하게 돼 있다. 이런 거를 좀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누가 더 위협적입니까? 갑자기 왜 민주당을 끌고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뭐 저희들 경선할 때는 더 심했죠. 뭐 당내에서 막 구속 얘기까지 나오고 뭐 이런 얘기 나왔는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갑자기 뭐 민주당 끌고 나가는 이유는 모르겠는데 근데 저는 지난번 당대표 선거하고 서울시장 선거랑 비슷하게 갈 수도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도 비슷했거든요. 당심은 나경원, 그다음 민심은 뭐 이준석 이랬잖아요. 결국은 민심이 당심을 이겼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서울시장 선거 때도 비슷했어요. 당심은 나경원, 민심은 오세훈. 근데 결국은 민심이 이겼거든요. 근데 사실은 당심이라는 게 지금 당원이 28만이라 그랬는데 아마 늘어나서 한 50만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늘어날수록 민심에 가까워집니다. 예전처럼 예를 들어 특정 지역, 뭐 TK의 몇 프로 이렇게 모르겠지만 늘어나다 보면 숫자가 많이 희석되게 돼 있고 그리고 사실은 선거라는 건 약간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조직, 뭐 지역위원장, 국회의원 몇 명 이런 거보다 바람을 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홍준표 대표 후보 입장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거의 홀렬단신으로 뭐 수행 한두 명 하고 해서 했잖아요. 물론 그 정도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민심을 얻은 사람이 당심을 이길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내는 것 같고 아마 새로 들어온 당원들이 대부분 이준석 대표 보고 들어온 사람들이 많아요. 반 정도가. 그러면 이제 거기도 같이 좀 이준석 대표의 지지를 좀 받고 싶다. 뭐 이런 아마 좀 뜻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여론조사 관련해서 이제 홍준표 대표가 민심이 자기를 지지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아까 권성동 의원 이야기한 것처럼 그 홍준표 대표를 지지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상당 부분 그 안에 들어가 자세히 좀 분석을 해보면요. 호남 지역에서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그 응답자 중에 한 30%에서 40% 정도가 민주당의 재집권을 원하는 층들, 그리고 특검을 반대하는 층들, 대장동이 국힘 게이트라고 찬성하시는 분들, 정권 연장에 찬성하시는 분들이 한 30~40%가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한 역선택이라는 현상이 분명히 실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를 통해서 기득권 보수, 구태 보수를 바꿔보자는 민심과는 동떨어진 민심의 현상이 있는 것이고요. 이제 그런 걸 가지고 당심을 견인한다는 이야기는 제가 볼 때 홍준표 대표의 좀 그 과도한 기대이지 홍준표 대표를 잘 알고 있는 홍자랄 당심의 입장에서는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조금 두려우신 것 같아요. 홍준표 대표가 뭐 민심을 넘어가고 그랬으니까 이러다 뒤집어지는 거 아니냐? 원칙적 그런 입장에서 좀 저는 두려움이 자신만만한데 예. 홍준표 대표가 너무 이걸 왜곡해서 설명을 하세요. 그러니까 저희들 생각에서는 홍준표 대표한테 간 여론조사 지지표는 홍준표 지지가 아니라 꿔준표입니다. 민주당이 일시적으로 꿔준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당원들이 잘 알겠다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지지하는 거를 꼬준표라고 얘기한다고.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네. 30%에서 40% 정도의 이제 민주당 지지층들이 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또 다른 막판 변수로 후보 단일화 여부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유승민 전 의원,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완강히 선을 그었는데 아무래도 그 단일화라는 게 당장의 셈법도 중요하고 선거 이후의 상황도 생각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이 좀 가능했던 반응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근데 막판에는 항상 뭐 단일화 논의가 있습니다만 근데 단일화는요. 그동안의 정치를 보면 단일화가 거론되는 후보들은 치명상을 입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억나는 게 2018년에 서울시장 선거 때도 안철수 대표와 당시 김문수 후보가 막판 단일화 논란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실제로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안철수 후보는 거의 폭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흡수당하는 사람으로 인식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안철수 대표랑 같이 나왔던 당시 바른미래당의 구청장 후보와 시의원, 구의원 후보들은 완전히 참패했어요. 예. 그래서 단일화라는 이 블랙홀에 빠져들어가면요.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존재감 자체가 상실돼 버립니다. 그래서 발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유승민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단일화 논의를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하는 것이 저는 국민들 여망을 벗어난 행동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단일화 논의가 불이 지펴지는 순간 유승민 후보는 그 흡인력 속에서 빠져들기 때문에 굉장히 치명적이고 홍준표 후보도 만약에 그걸 흘렸다고 한다면 그만큼 절실하게 유승민 후보라도 받아가지고 흡수를 해서 지금 이기겠다는 것인데 저는 제가 볼 때 단일화 논의는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단일화를 또 한다고 하면 저는 역풍이 좀 많이 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최종 후보 선출까지 이제 일주일 남았고요. 오늘 마지막 맞수 토론이 있습니다. 네네. 어느 부분 보면 좋을까요? 제가 보기엔 아마 이 단일화 부분은 쉽게 꺼내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얘기를 하는 순간 그쪽에서 흘렸다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처럼 이걸 홍준표 후보 측에서 흘렸는지 아니면 역공작도 있을 수 있거든요. 윤석열 후보 측에서 흘렸는지 그 얘기를 꺼내는 사람이 흘렸을 가능성이 많아서 그 얘기는 안 나올 것 같은데 아마 뭐 당연히 개사과 문제 당연히 나올 것 같고요. 지금 예. 보면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역선택 문제도 저는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계속 그걸 아마 집요하게 민주당이 밀어주는 후보다라고 공격할 수 있는 것 같고 사실은 다음 주에 결정됩니다만 월요일부터 여론조사 들어가거든요. 아마 거의 마지막 토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마 좀 치열하게 싸울 것 같습니다. 양대 토론. 알겠습니다.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현근택 전 이재명 캠프 대변인, 김근식 윤석열 캠프 비전 전략실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방역 체계가 개편돼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가 시행됩니다.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사적 모임이 허용되지만 카페와 식당의 경우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유흥시설 등 일부 고위험 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도 풀려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집니다. 노래 연습장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과 목욕탕에는 방역 패스가 도입됩니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2,124명이 발생해서 단계적 일상 회복을 앞두고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창원 요양병원 정신병동에서 돌파 감염으로 추정되는 120명의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등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 65%가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내년 대선이 이재명 대 윤석열 구도가 될 것이라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발언에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이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KT가 긴급이사회를 열어서 지난 25일 발생한 통신장애 보상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가 잠시 뒤 원인 분석 결과를 발표하는데 KT의 구체적인 보상안도 오늘 공개될 걸로 보입니다. 현직 초등학교 교장이 동료 여성 교사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교장의 휴대전화에서는 불법 촬영이 의심되는 동영상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안정적인 방역과 높은 백신 접종률을 바탕으로 우리는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합니다. 국민의 평범한 일상이 회복되고 위축되었던 국민의 삶에 활력을 되찾을 것입니다. 소중한 일상과 일터를 지키기 위해 개인 방역 수칙을 더 철저하게 지켜주십시오. 사실 저희는 어제 영업을 하면서 손님을 한 팀도 받지 못했어요. 못했고 정말 이게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점점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은 확실히 갖고 있죠. 요즘 또 피부로 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규제가 조금씩 풀리면서 좀 많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손님들이.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이 만나서 상호작용하는 게 정말 기쁨이구나. 그리고 아이들을 자주 관찰할 수 있으니까 또 아이들에 대한 애정도 좀 생기는 것 같고, 직접 보면서 서로의 고마움을 느끼면서 더 많이 대화하면서 진정한 배움의 즐거움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치료제가 아직은 완전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불안감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동안 많이 성공적으로 해왔던 방역 지침, 마스크나 거리 두기를 잘 지켜준다면 지금처럼 모든 일상에 제한을 받는 그런 상황은 저는 내년에는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코로나19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4주 동안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가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고 수도권 최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해집니다. 김부겸 국무총리의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영업시간 제한 등 생업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를 대폭 풀겠습니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도 완화됩니다. 국민들께서는 백신 접종 유무와 상관없이 수도권에서는 최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만남과 모임을 자유롭게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당과 카페는 취식 과정에서 마스크를 벗는 등 방역에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마치지 않은 분들은 최대 4명까지만 자리를 함께 가질 수 있습니다. 유흥시설이나 실내 체육시설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의 경우에는 접종 증명, 음성 확인제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전남 순천시가 이번 주 초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 위드 코로나를 선언했습니다. 경제 활동을 정상화하고 대규모 행사도 예정대로 열리고 있습니다. 나현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장날이 되자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거리를 가득 채웁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오가는 사람 없이 텅 비었던 것과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위드 코로나를 선언한 전남 순천 지역 모습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손님들도 방문하시는 게 많지 않아 마음고생이 많았고 좀 힘들었는데요. 위드 코로나로 선정되면서 좀 더 이렇게 손님들이 많이 오시고 찾아주실 것 같아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남 순천시가 위드 코로나를 앞당겨 시작한 밑바탕에는 방역에 대한 자신감이 있습니다. 지역사회 감염이 현저히 줄었고 확진 환자가 나와도 즉시 차단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무엇보다 그동안 벼랑 끝까지 내몰렸던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활성화되어 있는 거리 바로 뒷골목을 들어가 보면 한 집 건너 한 곳에 임대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한 임대 현수막이 이제는 한 개, 두 개 철거가 되지 않을까. 지역경제 활성화의 그 기초가 되지 않을까.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11월까지 백신 접종률을 85%까지 끌어올리기로 하고 환자 급증에 대한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순천시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모아 경제 회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순천시 공직 체계는 일상회복 추진단으로 실무 형태로 바꾸어서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방역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실물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인가 하는 그런 차원의 일상회복 추진단이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예정된 K-팝 공연과 박람회를 비롯한 대규모 행사들은 순천시의 위드 코로나 도전의 첫 관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이런 가운데 하루 확진자가 2,124명으로 이틀째 2,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방역이 완화되고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환자가 늘고 있는 겁니다. 지역 발생은 2,094명으로 수도권에서만 1,652명이 확진돼 국내 환자의 78.9%를 차지했습니다. 비수도권 비중은 21.1%로 대구와 충남을 중심으로 환자가 속출했습니다. 숨진 환자는 9명이 늘어서 국내 사망 누적은 2,817명에 달합니다. 위중증 환자는 14명 줄어 현재 331명입니다.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백신 접종은 어제 하루 6만 1천여 명이 맞아 누적 4,103만 5천여 명, 접종률은 79.9%입니다. 이 가운데 61만 7천여 명이 접종을 완료해 누적 3,759만 3천여 명, 접종률 73.2%로 집계됐습니다. 경남 창원에 있는 요양병원 정신병동에서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고위험 시설 선제 검사에서 종사자 1명이 확진된 이후 이틀 사이 12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확진자 대부분이 백신 접종을 완료한 상태여서 돌파 감염으로 추정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오태인 기자. 네, 경남 취재본부입니다. 네, 지금까지 정확히 몇 명이 확진된 겁니까? 네, 경남 창원 마산 하포구에 있는 요양병원 정신병동에서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방역당국이 밝힌 확진자는 지금까지 121명인데요. 종사자 9명과 입원 환자 112명이 양성 판정받았습니다. 어제 고위험시설 선제검사에서 종사자 1명과 환자 2명이 확진됐습니다. 이후 직원과 환자 등 194명을 검사했고 종사자 8명과 환자 110명이 추가 양성 판정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병동을 동일 집단 격리하고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동일 집단 격리 대상자는 161명으로 추가 확진자가 더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창원시는 동일 집단 격리 대상자 가운데 2차 접종까지 끝낸 사람은 143명으로 대부분 돌파 감염에 의한 확진으로 추정했습니다. 또 확진자 대부분이 한 층에서 나왔고 3-4명씩 생활하면서 바이러스가 퍼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확진자 가운데 출퇴근하는 직원도 있지만 정기적으로 진단검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 대부분이 입원 환자인 만큼 지역사회 전파 우려는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취재본부에서 YTN 오태인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 지금까지 10만 2천여 명에게 3,400억 원 정도가 지급됐습니다. 별도 서류 없이 신청하는 신속보상 대상이 62만 명인 점을 고려하면 16.5%가 보상을 받은 셈입니다. 오늘까지는 매일 4차례 보상금이 지급되는데 오후 4시 이전에 신청하면 오늘 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금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지난달 6일부터 시작한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이 오늘로 마감됩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어제까지 국민지원금 누적 신청 인원은 4,266만 8천 명, 누적 지급액은 10조 6,670억 원입니다. 지급 대상자는 4,326만 명으로 대상자의 98.6%가 지원금을 받은 셈이고 이는 전 국민 대비 82.5%에 해당합니다. 지원금은 해당 지자체의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에서 오는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됩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다 맞은 사람들이 무증상 전파를 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영국에서 나와서 각국 의료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의 연구팀은 백신을 2번 다 맞은 사람들이 무증상 상태로 미접종 가족에게 코로나19를 전파할 확률이 38%, 접종한 가족에게 전파할 확률도 25%라는 연구 결과를 국제의학저널 랜싯에 발표했습니다. 연구진은 백신을 2번 맞은 사람은 델타 바이러스 감염 확률이 낮아지지만 없어지는 건 아니고 감염되면 더 빨리 이겨내긴 하지만 보유하는 최대 바이러스 양은 미접종자와 비슷하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백신을 안 맞은 사람들이 주변에 맞은 사람들 덕분에 감염 위험이 사라졌다고 기대할 수 없다는 뜻이라면서 특히 많은 사람이 실내에 밀집하는 겨울이 오기 전에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제약사 머드 앤 컴퍼니의 로버트 데이비스 최고 경영자는
보건당국의 승인을 전제로 연말까지 코로나19 치료 알약 1,000만 명분을 준비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데이비스 최고 경영자는 현지 시각 28일 미국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현재로서는 연말이 되기 전까지 1,000만 명 복용분을 확보할 수 있는 속도라며 내년에는 2배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마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3차 접종, 부스터샷을 접종하기로 했습니다. 후생노동성은 2차 접종 후 8개월이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3차 접종을 실시하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일본은 전체 인구의 70.9%가 2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미국에서 5살부터 11살 어린이에 대한 백신 접종 승인이 임박한 가운데 자녀에게 바로 접종하겠다는 부모는 27%에 불과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CNN은 현지 시각 28일 비영리연구소 카이저 가족재단이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해서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나머지 대다수 부모는 자녀에게 백신을 당장 접종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컸는데 76%가량이 매우 또는 어느 정도 장기적인 부작용에 대해 걱정된다고 말했고 71%는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답했습니다. 현직 초등학교 교장이 동료 여성 교사들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사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교장의 휴대전화에서는 불법 촬영이 의심되는 동영상이 다수 발견됐는데 경찰은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해 추가 피해자를 파악할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손효정 기자. 네, 사회 일부입니다. 네, 현직 초등학교 교장이 동료 여교사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고요. 네, 경기 안양동안 경찰서는 어제 초등학교 교장 A씨를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동료 여성 교사들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어제 불법 촬영이 의심된다는 학교 측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A 교장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불법 촬영이 의심되는 영상들을 다수 발견한 겁니다. 해당 영상에는 동료 교사로 추정되는 여성들의 신체 일부가 찍혀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범행 정황이 발견됐고 A 교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할 필요성에 긴급 체포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발견된 영상은 10개 이내인데 경찰은 이 영상들이 최근 한 달 안에 촬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학교의 여성 교사 일부도 불법 촬영 피해를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A 교장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 일부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고 경찰은 범행 동기에 대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은 특히 피해를 진술한 여성 교사 외에도 학생을 포함해 추가 피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A 교장 휴대전화의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하고 다른 불법 촬영 영상이나 사진 등 추가 범행 정황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앞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지인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면서 휴대전화 여러 대를 확보한 것으로 뒤늦게 파악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지난 15일 유 전 본부장의 옛 휴대전화를 확보하고자 지인 A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 여러 대를 가져왔습니다. 내란 선동죄로 징역 9년이 확정된 이석기 전 의원 등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의 재심 청구가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6일 이 전 의원 등 7명이 서울고등법원의 재심 기각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을 기각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에 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음주 측정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래퍼 장용준 씨가 다음 달에 첫 재판을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음주 측정 거부와 무면허 운전, 공무집행 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장 씨의 첫 재판을 다음 달 19일에 열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 순방 첫 일정으로 교황청을 공식 방문해 프란치스코 교황과 면담을 진행합니다. 문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29일 오전,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후 바티칸 교황청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방안과 관련한 폭넓은 대화를 나눌 예정입니다. 또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을 설명하고 그동안 관심과 축복의 메시지를 보낸 교황에게 감사의 뜻을 전할 예정입니다.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유해가 경기도 파주 사찰인 검단사에 안치됐다가 파주 통일동산 지구 내에 안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파주시 등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 유족 측은 통일동산을 장지로 사실상 확정하고 세부 위치를 파주시와 행정안전부 등과 논의하고 있습니다.
KT가 오늘 오전 긴급 이사회를 열어 지난 25일에 발생한 통신장애 보상안을 논의하고 오후에 그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개인과 기업 가입자와 별도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도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오늘 오후 정부의 원인 분석 결과 발표 후에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전 이사회에서 이사들은 사태의 엄중함을 지적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으며 보상안에 대해선 가능한 한 최대한 수준에서 마련해야 한다는 쪽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백신 접종 확대와 국민지원금 지급 등의 영향으로 서비스업 생산이 늘면서 9월 전 산업 생산이 3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외부 활동이 늘면서 소비도 석 달 만에 반등했습니다. 통계청의 9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9월 전 산업 생산은 전월보다 1.3% 늘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월 산업활동 동향에 대해 4분기 소비 반등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페이스북에 코로나19 4차 확산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 산업 생산이 1% 넘게 증가하는 등 9월 산업활동은 8월보다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며 특히 내수 관련 지표의 반등이 두드러졌다고 적었습니다. 서울 집값 오름폭이 다소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는 와중에도 법원 경매 시장에서의 인기는 더욱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원 경매 전문 기업인 지지옥션 자료를 보면 이번 달 서울 아파트의 낙찰가율은 119.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10년을 맞은 북한에서 김정은주의라는 용어가 등장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노동당 회의장 배경에서 김일성과 김정일 부자의 사진이 없어진 점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 정보위원회 국가정보원 국정감사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주혜 기자. 네, 통일외교 안보부입니다. 네, 먼저 김일성과 김정일 부자 추상이 사라진 게 좀 특이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먼저 지난 2018년 4월 열린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 화면부터 보시겠습니다. 회의장 전면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인 김일성과 김정일 부자의 초상이 크게 걸려 있습니다. 위쪽으론 전 당과 온 사회를 김일성, 김정일주의화하자는 구호도 선명합니다. 네, 우리가 북한 관련 보도할 때 통상 봤던 화면인데 이게 지금은 달라졌다는 겁니까? 네, 올해 1월에 열린 8차 당대회 영상을 보면 차이가 확연합니다. 배경이 붉은 것은 같지만 김일성 부자 초상은 없고 망치와 붓, 낫을 형상화한 노동당의 대형 마크만 도드라집니다. 국정원은 이처럼 최근 당 회의장 배경에서 김일성과 김정일 사진이 내려진 경우가 포착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번에 김정은주의라는 용어가 생긴 것도 확인됐다고요? 네, 국정원은 북한 내부적으로 김정은주의라는 용어가 사용된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은 김일성주의나 김정일주의만 있었는데요. 3대인 김 위원장 집권 10년을 맞아 독자적인 사상체계를 정립하는 작업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걸 우리 정부는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통일부는 아직 북한이 김정은주의를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면서 그 의도를 예단하진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집권 10년을 맞이해 김 위원장을 총비서로 추대하고 당 규약을 개정해 수반으로 지칭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사실상 선대 수준의 정치적 위상을 확보했다며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 등 선대와 차별화하는 통치 사상을 강화하고 확산하는 흐름도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한때 살이 많이 빠져서 건강이 이상하다 이런 설도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네, 국정원은 2019년 140kg 정도였던 김 위원장의 체중이 현재 20kg쯤 줄어든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렇지만 체중만 줄어들었을 뿐 건강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사진이 논란이 됐을 때 김정은 대역설이 제기되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앞서 일본이나 미국의 일부 언론에서 김 위원장 대역설을 제기했는데 국정원은 대역설은 근거가 없고 사실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밝혔습니다. AI 등 다양한 과학적 기법을 이용하고 안면 최적 분석과 피부 트러블도 감지할 수 있는 초해상도 영상 분석 등을 동원해 세밀하게 분석한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최근 국무위원으로 승진했는데 이에 대해서 국정원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김여정 부부장은 지난달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무위원에 임명됐는데요. 국정원은 위상에 걸맞은 공식 직책이 부여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차례에 걸쳐 대남과 대미 담화를 발표하는 등 외교와 안보를 총괄하며 오빠인 김 위원장의 대외 메신저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겁니다. 김 부부장은 동시에 김 위원장의 내치도 보좌하고 있습니다. 비공개로 지방을 방문해서 민생 동향을 파악해 김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김 위원장 앞으로 청원을 올리는 1호 신소를 직접 관장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안보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중국의 외교사령탑인 양제츠 정치국원이 이례적으로 주중 북한 대사와 만나서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고 북중 간 전략적 협조를 강화하자고 말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양제츠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이 어제 베이징에서 리룡남 대사와 회담을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양제츠 정치국원은 이 자리에서 북한과 고위급 활동을 유지하고 전략적 협조를 강화하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언급했습니다. 페이스북이 회사 이름을 메타로 변경하고 메타버스 시대 주인공이 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페이스북이 10대들의 정신 건강에 해를 끼쳤다는 내부 고발자의 폭로로 비판을 받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비판 여론을 희석하기 위한 시도로도 해석됩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부 고발자의 폭로와 뒤이은 정치권과 언론의 비판 공세로 궁지에 몰린 페이스북이 회사 이름을 메타로 바꾸고 대대적인 이미지 변신에 나섰습니다. To reflect who we are and what we hope to build, I am proud to announce that starting today, our company is now Meta. Our mission remains the same. It's still about bringing people together. 저커버그 CEO는 가상 공간에서 펜싱을 하고 여러 개의 다른 디지털 공간을 오가며 멀리 떨어진 친구, 가족과 얘기하는 자신의 디지털 아바타를 시연해 보이며 메타버스를 설명했습니다. 1992년 스노우 크래시라는 디스토피아 소설에서 처음 등장한 메타버스라는 개념은 최근 현실 세계와 융합된 3차원 가상 세계를 뜻하는 것으로 진화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왓츠앱 등 이 회사의 주요 애플리케이션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이제는 메타란 이름 아래로 들어가게 됩니다. From now on, we're going to be metaverse first, not Facebook first. That means that over time you won't need to use Facebook to use our other services. 저커버그 CEO는 메타버스를 적용할 만한 영역으로 비디오 게임과 피트니스, 업무 등을 들었습니다. 다만 메타버스의 창조에는 여러 IT 기업의 작업과 새로운 형태의 관리 체제가 필요하며 금세 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메타버스가 차세대 주요 소셜 플랫폼이며 향후 10여 년에 걸쳐 이를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명 변경은 또 페이스북이 증오 발언과 허위 정보, 극단주의적 사상을 유포하고 10대들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쳤다는 내부 고발자의 폭로로 불거진 비판 여론과 거리를 두려는 시도로도 해석됩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최근 세계 경제 뇌관 가운데 하나로 지목돼 온 중국 부동산 업체 헝다가 오늘 달러화 채권 이자를 지급해서 채무 불이행, 디폴트 위기를 다시 한번 넘긴 걸로 전해졌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헝다가 지난달 29일 내지 못해 유예됐던 달러 채권 이자 4,520만 달러, 528억 원을 유예 기간이 끝나는 오늘 지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헝다는 지난 23일에도 달러화 채권이자 980억 원을 지급해 디폴트 위기를 넘긴 바 있고 중국 정부는 헝다 위기가 통제 가능하다면서 잇따라 개입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4천조 원 규모의 사회안전망 강화 예산안을 절반으로 줄여서 제시하면서 의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야당은 물론 여당 내 반대에도 부닥쳐서 난항을 겪은 데다 아프간 사태로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일단 후퇴한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세계 1위 미국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사람에 대한 투자가 시급하다고 봤습니다. 무상교육과 의료 서비스 확대 등 사회 안전망 강화가 미래 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취임과 함께 핵심 정책 과제로 선정하면서 3조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4천조 원가량의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예산안이 실행되면 수백만 명의 일자리도 만들어져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t's a framework that will create millions of jobs, grow the economy, invest in our nation,
and our people. Turn the climate crisis into an opportunity and put us on a path not only to compete, but to win the economic competition for the 21st century against China and every other major country in the world. 하지만 재원 마련과 재정 적자 등을 이유로 든 야당의 반대에 막혔습니다. 여당 내부에서조차 반대가 나오면서 단독 처리도 불발됐습니다. 아프간 철군 사태와 델타 변이 확산 등으로 지지율이 하락한 것도 힘을 빼는데 한몫했습니다. 결국 정권의 사활을 건 정책이지만 한 발 물러서 절반으로 줄인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We spent hours and hours and hours over months and months working on this. No one got everything they wanted, including me. But that's what compromise is. That's consensus. And that's what I ran on. 바이든 대통령은 유럽 순방 직전에 민주당 의원들을 만난 데에 이어 대국민 연설까지 나섰습니다. 그만큼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인데 새롭게 제시한 수정안 처리에 물꼬가 트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이탈리아 로마에서 현지 시간 30일에서 31일 정상회의를 갖게 될 주요 20개국 G20 정상들이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일부 쟁점에서 합의 또는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보도한 공동 성명 초안에 따르면 정상들은 기후 재앙을 막으려면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억제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글로벌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최소 30% 이상 감축하는 한편 2025년까지 비효율적인 화석 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내년 말까지 새로 건설될 석탄 발전소에 대한 글로벌 금융 지원을 중단한다는 내용도 이번 공동 성명 초안에 담긴 걸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위해서 1억 4,4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685억 원가량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에밀리 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현지 시각 28일 성명을 통해 미국은 위기에 처한 아프간 난민을 돕기 위해 인도적 차원에서 1억 4,400만 달러를 추가 지원할 거라며 이로써 아프간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올해 모두 4억 7,400만 달러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는 미국의 다른 나라에 대한 인도적 지원 가운데 가장 큰 규모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미국의 3대 음악 시상식 가운데 하나인 2021 아메리카 뮤직 어워즈에서 3개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아메리카 뮤직 어워즈는 현지 시각 28일 각 부문의 후보 명단을 발표했는데 BTS는 대상격인 올해의 아티스트를 비롯해 페이버릿 듀오어, 그룹 팝, 록, 페이버릿 팝송 등 3개 부문 후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BTS가 올해 아티스트 후보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으로 아시아 가수가 이 부문에 지명된 것도 최초여서 BTS는 다시 새 역사를 쓰게 됐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2년 가까이 코로나19 현장에서 큰 어려움을 겪은 분들 중에는 우리 의료진들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방역 현장에서 땀 흘린 이들을 우리 옛 궁궐이 따뜻하게 안았습니다. 김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을을 가득 담은 창경궁. 어둠이 내리자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궁궐로 들어섭니다. 그 시절 임금이 걷던 어로를 시작으로 아늑한 불빛을 따라 걷습니다. 임금이 앉았던 옥좌의 장엄함에 눈을 떼지 못합니다. 궁궐 야경을 둘러보는 이들은 코로나로 지친 의료진들입니다. 코로나와의 공존, 일상 회복을 앞두고 마련된 의료진 치유 프로그램입니다. 아무래도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신 의료진들이다 보니까 잠시 저희 쪽에 오셔가지고 휴식을 취하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 세자가 국왕을 위해 준비한 잔치, 야연도 감상하고 은은한 불빛을 담은 연못 춘당지에선 잠시 걸음을 멈춥니다. 눈에도 담고 오래 간직하기 위해 카메라에도 담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식물원 대온실에선 편안함이 극에 달합니다. 굉장히 밖에 나갈 일이 적다 보니까 조금 일과 이제 집에서만 있어서 조금 우울했는데 이렇게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하니까 또 좀 생각도 많아지고 제가 또 열심히 잘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항상 창경궁은 지나다니면서 보기만 했는데 이렇게 들어와 보니까 되게 운치 있고 너무 좋고요. 업무 스트레스도 많이 해소되는 것 같고. 일반인들도 서울 시내 궁별로 야간 관람을 즐길 수 있습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오늘의 경제지표입니다. 먼저 국내 증시부터 보시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개장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하락 전환한 뒤 3,000선도 무너졌습니다. 순매수세를 보이던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에 나섰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뉴욕 증시가 마감된 이후에 발표된 애플과 아마존의 부실한 실적이 국내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불안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1,000선을 밑돌고 있습니다. 이어서 미국 증시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호조를 이어간 가운데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특히 나스닥과 S&P 500은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환율 상황 보시죠. 달러화 약세와 미 증시 상승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보인 원달러 환율, 이 시각 현재 1,170원을 전후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주요 통화 움직임과 월말 수급 상황 등이 앞으로의 흐름을 좌우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안원 직거래 환율은 1위안당 183원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유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상승, 그리고 두바이와 브렌트유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란 핵협상 재개 기대감과 원유 공급 부족 우려가 겹치면서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경제지표였습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부쩍 쌀쌀해졌습니다. 올가을 때이른 추위가 찾아온 데 이어서 다가올 겨울 추위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YTN 중계차는 추위를 대비할 수 있는 곳에 나가 있다고 합니다. 신민희 퀘스터. 네, 일산 킨텍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실내에서 날씨를 전하고 있군요. 어떤 행사가 열리고 있는 겁니까? 네, 저는 지금 가구와 인테리어를 주제로 한 전시회장인 코펀 행사장에 나와 있습니다. 올해는 이례적으로 가을 추위가 일찍 찾아오면서 따뜻한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도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제 주변에 보이는 가구들의 색감과 또 소재들도 따뜻함과 포근함을 연상시키는 것들로 가득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다가올 겨울도 많이 추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요. 미리미리 대비하시는 것도 참 좋겠습니다. 오후 되면서 이곳 행사장에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로 32회째를 맞은 코펀은 한국국제가구 및 인테리어 산업대전의 약칭이라고 하는데요. 가구 관련 200여 개 기업이 참여했고요. 1,200부스 규모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각종 가구와 인테리어 소품은 물론이고 가구를 제작하는 데 사용되는 목공 기계와 부자재까지 둘러볼 수 있고요. 특히 올해는 미래 가구 디자이너들을 위한 공모전도 함께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주말을 맞아서 한번 찾아보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쾌청한 오늘과 달리 내일은 흐린 가운데 중부와 제주도 곳곳으로 5mm 안팎의 약한 비가 지나겠고요. 휴일에는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지만 중부로는 흐린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코로나의 긴 터널을 지나서 곧 단계적인 일상 회복이 시작되는데요. 하지만 방심은 절대 금물입니다. 전시장 안에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요. 손소독과 또 거리 두기도 생활화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 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